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뒤에 나올 신공공관리론, 그 다음 뉴 거버넌스론 나와요. 이 파트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신행정은 그렇게 많이 요즘 논의한 시점은 조금 지나갔어요. 하지만 우리 현실하고 좀 관련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신행정이란 파트가 나중에 이제 정책학을 공부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행정 파트에서는 많이 보실 거 없이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만 충분히 두시면은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신행정이라는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행정이다라는 얘기예요. New Public Administration. 그래서 New Public Administration, NPA라고 약칭하기도 하는데요. 자, 신행정에서 일단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나서 배경을 좀 볼 거예요. 일단 개념부터 정의한다면요. 신행정이란 것은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행정의 행정의 적실성과 그 다음에 처방성을 확보해 보고자 하는 이론적 경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회적 약자죠. 두 번째가 형평성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적실성과 처방성이죠. 적실성, 처방성. 적실하다 또는 처방성 있다 라는 말은요, 현실 적합성입니다. 현실 적합성. 현실의 문제에 적합해야 된다. 현실 적합성을 말한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왜 나왔을까 라는 배경이 나오죠. 배경. 이게 이제 후기행태주의 신조가요, 후기행태주의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이 적실성과 처방성이에요. relevance and action 이렇게 써요. 우리 relevant 하면 뭐죠? relevant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relevant 관련된, 맞아요. 관련된 이런 명사형이 되겠지, 그죠? 관련성이 되겠지, 그죠? 관련성. 이걸 이제 적실성이라고 부른 거예요. 적실성. 이걸 irrelevant 하면 뭐예요? irrelevant. 무관한, 그지? 무관한, 관련이 없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relevance and action, 행동 지향성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적실성이란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자, 지금 어떤 시점? 1960년대부터 미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중반부터 그 이후에 나왔던 미국적 상황에서 나옵니다. 1960년대 이후에 미국적 상황이란 건요, 격동기 혼란 속에 빠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 미국은 격동기 혼란에 빠지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있잖아,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이게 혼란한 상황이 빠지는데요. 이것이 정치적 측면도 있고요. 정치적 측면도 있고, 또 경제적 측면도 있고, 사회적 측면도 있고, 또 기타 사상적 측면도 있어요. 이런 것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사회의 가치관이 바뀌는 시점이에요. 왜 바뀌냐라고 물으면요, 소위 이제 베이비 부모의 출생이 중요한 역할을 가져와요.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 부모라 불러요. 우리나라 5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얘기하고요. 베이비 부모는 그 이전과 달리 전쟁의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유분방함을 추구해요. 기성세대하고 충돌이 생겨요. 이런 부분이 이제 나왔던 시점이거든요. 자, 정치적으로 본다면요, 이 당시 이제 월남전이 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갖고요, 73년인가 4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월남전에서 미국이 어때요? 패전하죠. 미국이 뭐 월남하고 졌다란 말이 있잖아요. 사실상 진 거잖아요. 사이공에서 이제 철수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전사자만 수만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라크 전쟁하고 조금 다른 것이, 월남에서는 미국이 얻어간 게 없어요. 이라크는 석유나 있지. 이 월남은 밀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얻어간 건 없고, 이제 인명만 피해를 받아요. 이게 미국적 혼란이 옵니다. 전후에 전쟁에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돼요. 영어에서 이제 번역하다 보면 거버먼트 이슈란 말이 있어요. 거버먼트 이슈란 말이 뭐죠? 월남전에서 패전한 사람들이 되돌아가고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을 설명해요. 자, 이런 월남전에 대한 후유증이 있었고요.
그 후유증이 다음에 이라크전에서 또 한번 후유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재 IS에서 미국이 적극적 개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개입한 것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죠. 하면 어때요? 결국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재같이 공중전은 별 문제가 없죠. 이런 문제가 이제 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워터게이트는 호텔 이름이에요. 워싱턴에 있는 호텔 이름인데 포토맥 강 옆에 있대요. 근데 이 호텔에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도청을 합니다. 도청했다가 발견이 돼요. 발견되면서 대통령 탄핵이 이어져요. 탄핵 직전에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뭐냐면요, 부도덕성이에요. 정권을 장한 고위 정치인은 부도덕성이라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부도덕하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이 얘기는 치명적인 거, 이게. 그냥 미국은 징집 거부라든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든가 이러면 어때요? 사회 유명 인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안 갔다 와야 유명 인사가 되지만 얘들은 갔다 와야 되는 거, 이게. 이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지란 말이 있죠.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고위층일수록 사회적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사회 지도층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부만 갖고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교하지 맙시다. 기분이 자꾸 나빠져요, 그럼. 그래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제 가장 큰 부분 정치적 불신입니다. 정치적 불신이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우리처럼 늘 불신한 사회에서는 큰 문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본다면요, 경기 침체가 나타나요. 경기 침체가 나오는데, 소위 이제 미국이 가장 번성했던 시점이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요. 흔히 말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에게. 원래 팍스 로마에서 시작된 말이죠.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나오면서 미국이 부가 이제는 어때요? 깔아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은 70년대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고요. 이분이 이제 80년대 더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은 크기 때문에 기업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그다음 사회적으로 본다면요, 인종 갈등이 이제 시작됐던 것이 60년대 초반이에요. 60년대 초반에 흑인 폭동이 일어나요. 흑인 폭동과 함께 이 당시 이제 테러라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백일 우월주의도 나오고요. 유럽에서 나온 것을 KK단이라는 게 있어요. 백인 우월자들이 이제 유색인종 무조건 쏴주기고 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언제 이미 이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 갈등이라든가 또 세대 간의 갈등, 아까 얘기했던 뭐죠? 신세대, 구세대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게 바탕이 돼갖고 빈부 격차가 더 커졌던 시점이 이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빈부 격차 같은 이런 문제가 동반하면서요,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갔고, 물질주의 한계점이 도달해요. 그래서 물질주의 한계점과 함께 나온 것이 바로 뭐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1970년대는요, 동양 사상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요. 많이 알려지면서 특히 이제 뭐 선이라든가 또는 인도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요. 그래서 인도 철학이 많이 소개하게 되고요. 동양의 어떤 집단주의 같은 것이 서구에 많이 알려지긴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 문명 서진론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통일교회가 있었어요. 문선명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게 미국에서 히트를 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요, 미치는 것 같아요. 뭐 한 3,000명이 집단 결혼식을 하는데 교주가 지정해준 기간에 결혼한 거, 이게. IS와 다를 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IS는 폭력이고 이건 폭력이 아니니까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희한한 거, 이것도. 그럼 결혼도 잘 살아요, 또. 이게 이제 서구의 개인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요, 동양의 신비감이 나왔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막 터졌던 시점이 언제였다? 60년대에서 70년대란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였다? 사회적 문제가 증가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어떤 시점이었고요. 사회적 문제의 증가가 오다 보니까 이걸 해결한 과정에서 정책학이라는 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 이런 어떤 배경하에서 이제 기존의 이론에 대한 비판이 나와요. 이 속에서 기존의 이론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기존의 이론이란 뭐겠습니까? 네, 행태론입니다. 생태론도 비경정도 아니겠죠. 행태론입니다. 행태론은 뭐죠? 과학적 있는 연구에 치중했을 뿐이지 현실 문제에 나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기존 이론 행태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러면서 1968년도 미노브룩 회의라는 게 있어요. 68년도 미노브룩에서 이 젊은 학자들, 소장학자들이 중심이 돼갖고요, 신행정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노브룩에서는 행정은 이제 뭐냐,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 미노브룩 회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후기 행태주의 등장,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간접 요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요, 이제 기존의 이론을 비판하면서요, 뭔가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시점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행정의 이제 내용적 특징을 갈게요. 내용적 특징. 자, 신행정의 내용적 특징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문제 해결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였다? 사회의 문제가 있다면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문제 해결 지향입니다. 자, 문제 해결 지향. 이걸 달리 우리는 이렇게 쓴 거죠. 처방성이라고요. 다른 말로 처방성. 자, 이런 처방성을 강조하게 되고요. 또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정책 지향입니다. 정책 지향. 그리고 기존의 관료제를 비판해요. 기존의 관료제를 비판하는데, 관료제는 나중에 보겠지만 관료제는 도구예요. 도구, 수단이에요. 영혼이 없이 그냥 이제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게 관료제예요. 이거 너무 심한 편이고, 정치가 만든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관료제예요. 관료제는 그래서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양면이. 우리 칼을 어때요? 쓰기 나름이잖아요. 잘 쓰면은 사람을 치유하고 잘못 쓰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칼이듯이, 관료제란 것도요, 위에서 정치가 잘못되면 얘는 어때요? 나쁜 쪽으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 관료제 비판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탈관료제. 이 당시에는 에도크라시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라는 탈관료제를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봐요. 기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형평성이 죽음이다. 이런 것이 나오고, 또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렇게 행정의 적극적 역할의 강조에 따라서 나온 정부는 큰 정부이다, 작은 정부이다? 당연히 큰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큰 정부가 나오게 되었다. 큰 정부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보는 큰 정부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갔고요. 뭐 이거 외에도 가치주의란 말이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가치주의와 같은 것에서 가치의 논의와 관련돼서 이른바 현상학적 접근이 시도됩니다. 현상학적 접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신행정의 의미는 사실상 현재 우리의 사회와 어때요?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재 우리 사회 문제가 어때요? 정치적 불신이라든가, 그죠? 경기 문제, 그죠? 또 인종의 갈등은 곧 있으면 시작될 거고, 세대 간의 갈등은 지금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잖아요. 투표율이 엄청난, 투표의 이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50대의 분기점이지, 그죠? 50대의 분기, 정확히 50대 중반인 것 같아요. 50대 중반. 현재는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50대 이상, 50대 중반 이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극단적 세대 간 갈등이잖아요. 이런 부분, 빈부격차 요즘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이런 내용이 이제 현재 우리하고 너무나 닮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신행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225쪽에 보면요, 신행정과 발전행정 비교한 것이 있어요. 비교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발전행정, 신행정 비교는 현재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참고로 보실 때 50년, 60년대 개도국에 발전행정이 있었다면은 70년대 선진국에 신행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발전행정에서 강조한 것은 성장입니다. 성장이고요. 신행정에서 강조한 건요, 성장이 아니라 분배죠. 성장과 분배라는 건요, 동시에 달성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장을 강조하면 분배가 떨어지고, 분배를 강조하면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때요?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라 불러요,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좀 자세히 공부하면요. 이른바 필립스 커브라 불러요.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발전 행정은요. 관료 주도입니다. 공무원 주도입니다. 공무원 중심이죠. 그러나 신행정에서는요. 참여입니다. 참여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고객이라든가 시민 참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참여란 것은요. 뉴거먼스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신행정에도 뭐가 나온다? 참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고객이란 말도 등장합니다. 여기도요. 참여와 고객 중심 행정이 나왔다. 이렇게 봐요. 자, 이 신행정은요. 이제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서 기존 이론과 전혀 다른 쪽으로 달리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점도 있죠. 형평이 뭐야? 라는 것도 사실은 불명확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개도국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도국은 성장이 중요하지 분배의 문제가 아직은 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이제 선진국에서만 가능했던 이론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과정에서 우리가 현상학이라는 것이 나와요. 현상학적 접근. 현상학은요. 지금 이제 주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을 확대할 식이에요. 하지만 현상학을 시험에서 어렵게 물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렵게 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요 페이지 226쪽 7쪽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현상학은 그 이전에 행정의 주류 이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럼 행정의 주류 이론이 뭐야? 물으면요. 실증주의, 행태주의, 객관주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이 기존 이론이에요. 이걸 비판하면서 등장하면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의 외면적 행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면적인 의식, 의도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이 에드먼드 후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드먼드 후셀에 의해서 정립이 돼갖고 이것이 하몽이라는 사람이 행위론을 통해서 행정에 도입을 돼요. 이 말은 현상학은 행정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입니다. 다만 그 내용의 일부를 행정에 적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몽을 통해서 적용할 뿐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주 내용이 인간의 내면적 의도라든가 의사소통 이런 것을 이제 중시하고요. 주요 특징에 보면은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물상화의 배격, 간주관성, 유명론, 행위론 이런 것이 들어가요. 자, 요 말은 요거 좀 가볍게 좀 이해하고 갈게요. 자, 지금 얘기한 게 우리 행태론 공부했을 때 했던 겁니다. 행태론은 인간의 숨어있는 의도는 알지 못한다. 숨어있는 의도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나타난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드러난 행위예요.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외면적 행태라고 불러요. 외면적 행태. 이쪽을요. 내면적 행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드러난 부분, 이 파트를 우리는 사실이라고 보고 얘를 무엇을 통해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경험적 분석을 통해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행위의 규칙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자, 이걸 행태론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속에 있는 의도를 이게 주관적 영역, 가치 영역이에요. 이것을 과연 이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요. 그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가 분리될 수 있나라고 하니까 분리가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현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부분을 직접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연구가 우리가 본 것처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보자라는 시도를 우리가 현상학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럼 현상학에서는 자, 이게 이제 글자 그대로 쓰면요. 나타날 현자에다가요. 형상상자예요.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뭐야? 영어는 피나미널러지라 불러요. 피나미넌, 현상. 뭐야, 그거? 몰라. 독일에서도 조차 자기들끼리도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난해한 철학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한 과정에서 첫째, 우리가 간주간이란 말을 써요. 간주간. 간주간이란 말은요. 이 사이 간자예요. 사이 간자. 자, 그죠, 간. 주관성이에요.
subjectivity라고 불러요. inter를 어떻게 해석하죠? inter 뭐뭐 간 이렇게 쓴 거예요. inter란 뭐죠? 네라고 번역하지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net로 붙으면 어때요? 인터넷이 되고 인트라넷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간 이걸 어때요? 네 이렇게 보면 네 내부적 이런 거 내부 통신망입니다. 예, 똑같은 이제 어원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인터내셔널한 국제간이 되잖아요. 국제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주간과 주간 사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A란 사람의 주간과 B란 사람의 주간이 있어요. 각각의 주간을 어때요? 직접 연결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의 공유라고 부른 거예요. 마음의 공유. 마음의 공유. 이걸 더 줄이면 뭐죠? 공감인 거예요. 공감. 그래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형평의 본질은요. 부자와 빈자의 마음을 연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형평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음의 공유를 우리가 간주간성이라고 불러요. 간주간성. 이해가 덜 되죠? 자, 연말에 보면 불우이웃 돕기가 나오면서요. 맨날 이제 레퍼토리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7살 된 철수는 어린 여동생을 데리고 오늘 밥을 합니다.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집을 나가셨고 80 먹은 할머니는 허리를 다쳐서 책은 못 쓰십니다. 마음이 아파요. 옆에 보니까 불우이웃 성금 돕기 전화번호가 있어. 눌러. 이게 뭐예요? 공감이에요. 이해 되겠습니까? 형평의 본질은 가진 걸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공유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간주간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마음이 공유고요. 간주간성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요. 물상화의 배격이라고 불러요. 물상화의 물화란 말을 쓰기도 하고 물상화라 부르기도 해요. 물상화의 배격. 조직은 인간을 바라볼 때 조직의 입장에서 인간은 조직이 뭐가 된다고 했죠? 목적이라고 했어요? 수단. 다른 말로 도구. 좋아요. 다시금 인간을 뭘로 본다? 물질로 본단 말이에요. 이걸 물상화로 불러요. 물상화를 배격하고 인간을 인간으로서 보자. 이게 뭐예요? 물상화의 배격. 이 말을 우린 다른 말로 이렇게 써요. 사람이 중요하다. 인본주의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물상화의 배격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 뭐가 된다? 인본주의가 돼. 인본주의.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였다? 마음의 공유, 간주간성. 두 번째, 물상의 배격,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인본주의. 이게 현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에요. 자, 현상이 뭔지를 더 알고 싶으면은 독일에 가서 하버마스 씨를 만나세요. 그러면은 하버마스 씨가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이런 거라고. 그래서 이건 제대로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독일 가세요. 독일 가시고 프랑크푸르트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현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두 가지를 봤어요. 두 가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행태론하고 이제 비교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행태론하고 현상학이 어떻게 다를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비교입니다. 자, 행태론은 1950년대 행태론의 접근 방법이에요. 현상학은 1970년대 신행정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50년대 행태론과 70년 신행정의 접근 방법으로서 각각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행태론의 연구 목적이 뭐라고 했을까요? 행정이 뭘 추구하자? 뭐뭐성. 그렇지. 행정의 과학성 추구입니다. 그죠?
다음에 신행정의 연구 목적은 뭐라고 했죠? 행정이 뭐뭐성? 적실성과 처방성. 자, 처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태론 하면요 1순위로 떠오를 단어예요. 1순위로 과학성. 신행정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 이게. 자, 그럼 다시 과학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가치 중에 무엇을 연구하자? 사실을 연구하자. 이것을 가치 중립이라고 봤어요. 가치 중립, 사실만 연구하자. 사실은 객관적인 거죠. 객관주의로 부르죠. 객관주의, 객관주의, 가치 중립성, 객관주의. 또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하자. 이러면 뭡니까? 실증주의입니다. 실증주의. 반면 자 신행정에서 추구한 건 가치 중립이 아니라 가치주의입니다. 주관적인 거죠. 주관주의. 그다음에 실증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할 반 실증주의, 반 실증주의. 자, 이것이 행태론과 현상에 대한 비교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차적 의견 개념을 좀 더 들어갑시다.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이라고 있어요. 야, 이건 뭐죠? 사회 실제론. 얘를 사회 명목론이라고 불러요. 이걸 유명론이라고 불러요. 명목론, 유명론 이렇게 써요. 실제론이란 말부터. 실제론이란 말은요. 사회란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 이거예요. 사회란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 뭐냐면 더 정확하게 개인을 떠난 실체가 있다. 사회란 뭐죠? 개인을 떠난 실체가 있다. 실제론. 사회 명목론은 개인을 떠난 사회는 없다. 개인을 떠난 사회는 없다. 이걸 존재론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접근법에 대한 내용 193쪽으로 갑시다. 193쪽과 4쪽에 존재론이란 말이 있어요. 존재론. 자, 2절입니다. 2절. 5장 2절. 존재론. 자, 존재론이란 말은 자, 우리가 탐색하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 자체가 있다 없다라는 논의예요. 실제로는 우리 지각과 인식에 관계없이 경험적 실제로서 존재한다. 유명론이란 우리 인식 속에는 존재할 뿐 실제는 없다. 이걸 이제 유명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론, 유명론. 예, 이걸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리얼리즘, 노미널리즘 이렇게 불러요. 노미널리즘, 리얼리즘 이렇게 써요. 리얼리즘, 리얼이란 말은 아시죠? 리얼, 레알 할 때 그지? 레알. 자, 이제 리얼리즘. 실체가 있다. 이래. 실체가 있다. 개인을 떠나서 사회는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자, 이런 개념이 이제 있고요. 이게 인식론에서 실증주의, 반실증주의라고 이어지고요. 또 결정론과 임의론, 주관주의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붙어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 정도 그냥 살짝만 맛보고요. 다시 되돌아오세요. 자, 다시 이제 되돌아왔고 사회 실제로는 사회란 객관적인 실체가 있어요. 개인은 이 사회 속의 하나의 점이 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사회의 규범을 벗어날 수도 없고 사회의 규범을 위배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회 속에 개인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때 개인은 무슨 변수죠? 사회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죠? 개인은 단지 뭐에 불과하다? 종속 변수에 불과하죠. 개인은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은 사회 속의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야. 점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걸 뭐냐? 원자적 자아로 불러요. 원자란 말은 미미한 단위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원자적 자아라 불러요. 또 개인은 종속 변수에 불과하니까요.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수동적 자아라 부르는 거죠. 수동적 자. 그래서 원적 자,
수동적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지금 얘기한 게 사회 실제론을 바탕으로 사회 속의 개인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사회 명목론으로 갈게요. 사회란 실체가 없어요. 없고 사회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사회일 뿐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사회란 나 홀로 존재한 게 아니라 개인이 상호작용 속에 있을 뿐이다 라고 봐요. 이것을 이해할 때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쉬운 예가 SNS가 있어요. 소셜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라는 개념은요, 수없이 많은 개개인이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지 얘가 나 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이 이때 뭐가 된다? 독립변수가 돼요. 그리고 얘가 참여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개인이 독립변수가 되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 자라고 부릅니다. 능동적 자를요, 우리말로 바꿨으면 더 쉽게 표현하면요, 참여를 얘기합니다. 현상에서 중시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참여입니다. 참여. 능동적 자아를 바탕한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걸 능동적 자아 또는 사회적 자아라고 불러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를 비교해갖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 파트가 요 위보다는 좀 어려운 표현인 거 맞아요. 하지만 또 이해 안 될 거 아닙니다, 이것도. 자, 이러면은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어려운 표현 나와도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요, 이제.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27쪽 이후에 나온 내용은요, 다음 페이지까지 쭉 이어진 내용은요, 방금 했던 내용을 보충한 내용에 불과하니까 꼭 정리 안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 다음에 비판행정이라고 있어요. 비판행정. 비판행정도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도. 지나가도 돼요.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데나트라는 사람의 비판행정도 있고, 또 뒤에 가면 하버마스라든가 화이트라는 사람의 이론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도구적 이성이나 실천적 이성이나 비판적 이성이란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최근에 비판행정이라는 개념에서 소개하고 있긴 한데, 항상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주류, 중심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주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있어요. 그럼 주류 입장은 뭐야? 사회과학의 주류는 뭐야? 자, 주류 사회과학이에요. 주류 사회과학은 본질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요, 이게 바로 뭐죠? 행태론입니다. 또 객관주의고요. 또 실증주의고요. 또 합리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류 사회적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비판이 좀 약한 비판도 있고 좀 강한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약한 정도와 강한 정도 있는데 이 중에 약한 것이 뭐냐면 현상학이에요. 현상학이고요. 좀 더 강한 것이 비판행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자, 다시 얘부터 되돌아올게요. 얘는 사회 뭐를 바탕했다? 사회 실제론을 바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조직과 개인을 설명할 때요, 개인은 단지 조직이 뭐가 된다? 수단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면 도구적 이성이라 부른 거예요. 도구적 이성. 반면 얘는 뭐죠?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 처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걸 뭐라 쓴다? 실천적 이성이라 불러요. 얘는 비판적 이성이라 불러요. 비판적 이성. 자, 그래서 좀 이제 좀 수준이 높은 것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되물어 볼게요. 현재 우리가 있잖아요. 주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을 설명할 때 행태론과 비판행정이 있어요. 어느 게 현재 중심일까요? 여전히 행태론인 겁니다. 행태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일 뿐이에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보셔요. 그럼 다시 행태론과 현상학을 비교할 때 뭐가 중심이라고요?
행태론이 중심적 시각이고요. 현상은 비판적 시각일 뿐이에요. 다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비교하면 뭐가 중심이라고요? 모더니즘이 여전히 중심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에 대한 비판일 뿐입니다. 비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는 변한 건 아니에요, 이게.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연대에 나왔다고 이게 중요한 중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 사항이니까요. 깊게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현상학도 저 위쪽에 해당된 것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이걸 가지고 더 많이 물을 확률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더 못 물을까요? 그 다음 철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하버마스 씨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요. 5절에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이제 넘어가서 봅시다. 5절에 거버넌스를 얘기하기 위해서요. 최근 행정학적 흐름이나 경향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최근의 행정의 경향을 이제 잠시 이제 살펴볼게요. 최근 행정 흐름은요, 앞에 했던 내용과 달리 굉장히 있잖아요. 더 확대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는데, 최근의 행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앞에서 큰 틀을 한번 잡아봤어요. 근대, 무슨 국가? 입법국가. 그 다음에 현대, 행정국가. 그죠? 최근에 신행정 국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근대 입법 국가는 시장에 의한 자동적 조절 중시했고요. 그다음에 자유를 중시하고요. 그다음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장 실패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국가가 복지를 지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것을 정부 실패로 불렀어요. 그래서 정부 실패가 오다 보니까 최근의 개념은 정부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실패에 대한 극복이라는 개념에서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최근 이제 오는 관점이었죠. 그럼 정부 실패 극복과 관련돼서 그 결론이 뭐냐면 거버넌스예요. 결론이 거버넌스인데 1980년대와 1990년대와 2000년대 오면서 그 이제 흐름을 세 가지로 정리할 겁니다. 세 가지로. 첫째, 사상적 흐름. 두 번째, 행정의 이론적 측면. 세 번째, 어프로치, 접근 방법의 흐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한번 묶어봅시다. 1980년대, 이때 이제 집권됐던 사람이요. 레이건, 대처,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서 나온 것을 이 당시 이제 신보수주의라 불러요.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걸 이제 네오 컨서버티즘 해갖고요. 흔히 네오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오콘. 근데 이제 신보수주의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오면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좀 넓은 개념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요. 신자유주의적 경향은 지금도 아직도 살아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신우파라고 불러요. 신우파.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반발적 흐름이 있어요. 그 반발적 흐름을 공동체주의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흔히 신좌파라고 부릅니다. 신좌파. 그 다음 행정의 경향에 속한 것이 이제 90년대를 전후하여 신공공관리론이 득세하게 되고요. 신공공관리론은 여전히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신공공관리론이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파트에 대해서
극복적으로 제시한 것이 뉴 거버넌스라 부르고요. 뉴 거버넌스라는 개념 역시 현재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오스트롬의 공공 선택 이론이라고 있는데, 오스트롬의 공공 선택 이론은 나는 이것을 2편에서 설명할 거예요. 2편에서 설명하고요. 얘가 바탕이 되어갖고요. 신제도주의라는 개념 속에 흡수가 돼요. 신제도주의 이후에 더 넓은 의미로 뻗어나요.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어떤 이런 경향이 두 개의 흐름을 묶여져요. 자, 첫째는 신공공관리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적 토대, 공공선택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을 통상 우리는 신우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를 배경한 것을 뉴 거버넌스라 불러요. 얘를 베이스로 한 것이 뉴 거버넌스라 불러요. 그래서 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또 하나의 흐름이다. 그래서 현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는 시대다. 두 개 같이 가고 있는 시대다. 이때 얘를 왜 우파라 부르고 얘를 왜 좌파라 부를까라는 것이 나와요. 우파, 좌파 있어요. 자, 우파, 좌파의 문제는요. 다시 저쪽으로 되돌아갑시다. 우파는요. 시장을 중시하고 자유를 중시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파적 흐름이에요. 자, 반면 복지를 강조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을 좌파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이념의 우와 자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우와 자유 논의는 1980년대 이후에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다만 지구상에서 남북 대치와 같은 나라가 있는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누가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그죠? 자, 독일도 통합됐죠. 베트남도 통합됐죠. 남아있는 거 우리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념적 경직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하지만 서구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우자란 말을 쓸 때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 자유를 중시하고요. 경쟁을 중시하고요. 개방을 중시하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우파라고 부릅니다. 자, 자유, 개방, 경쟁, 효율성, 이런 단어가 우파적 개념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럼 신우파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문제점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행정의 가치라고 부를 때요. 전통적 행정의 가치란 말은요.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어요. 이들 간에 뭘 추구하자? 균형을 추구하자. 형평을 추구하자. 이게 전통적 행정의 가치입니다. 형평이란 부분은 이렇게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추구하고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잖아요. 강자의 개념이 기업이라면은 얘는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얘가 선진국이라면은 얘는 그렇죠. 개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이란 누구의 논리다? 그렇죠. 경쟁은 강자의 논리지 약자의 논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경쟁은 뭐냐면 얘들의 희생이 나오게 된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지난번에 월가를 점령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신자유주의 반대가 많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 경기 침체 때문에 목소리 약할 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다음 페이지 볼까요? 신자유주의에서 우리가 구해봅시다. 신자유주의란 케인지안 이후 유럽 좌파의 복지가 문제점이 나타나요. 유럽식인 복지가 비효율성, 저성장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됨에 따라서 우파 정권이 통치 노선으로 제시된 것을 신우파 또는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주장했던 대표적 내용이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 작은 정부, 그 다음에 시장의 확대, 큰 정부, 정부 축소, 규제 완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제기구, OEC나 IMF가 주도하게 되고요. OEC나 IMF 뒤쪽에 누가 있다? 가장 많은 자금을 대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 있겠죠. 이런 나라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다시 신자유주의 문제점 볼게요. 신자유주의는 바로 무슨 문제가 있다? 국가가 해야 될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했다라는 것이 나와요. 또 이윤이 극대화만 추구했지 형평성이 외면됐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국가는 기업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3세계 국가나 시민단체, 노동자단체의 반발이 있게 되더라 라고 본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형평성이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국가가 얘를 도와주는 책임이란 게 약화가 됐고, 노동자의 반발이나 제3세계 국가의 반발이 있게 되더라 라고 본 것이 신자유주의 한계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약한 나라가 약소국이 큰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했었던 때가 언제였죠? 60년대, 70년대죠. 60년대 미국이 돈이 많았고, 돈이 많으니까 아량이 있고, 베풀어주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미국도 가난해요. 부자가 가난하다는 거, 이게. 그래서 미국도 남을 보살펴주지 않는 나라예요, 이제는.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시기에 경제 성장한 겁니다. 현재 경제 성장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굳어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신자유주의 한계점이에요. 그럼 다음에 우리는 신공공관리 한계점도 똑같은 맥락으로 잡아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3쪽에 있잖아요. 참고사항은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제3의 길이라든가 신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거는요, 참고사항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현재는 와서 좀 의미가 많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신공공관리론 들어갈 겁니다. 이 파트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예. 자, 잠시 쉬었다가요. 여기서부터 이어갑시다.